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또 올라서 끝났습니다. 강도는 좀씩 줄고 있어요. 상승 강도는. 예, 이게 오늘 하루 움직입니다.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널뛰기를 뛰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캔들 차트로는 비슷하게 보이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점프업을 했는데 캔들 차트는 음봉으로 끝났네요. 이 최근의 추이를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이 떠난다 이렇게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식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일본이거든요. 이거는 일본 인베스팅닷컴 데이터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인데 여기 보시면 투자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국 쪽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위험자산 포지션을 줄이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경제에서 너무 많이 써대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확 빠져나갈 때가 있긴 있습니다. 경기가 수축할 때 빠져나가거든요. 1차 빠져나가고 2차 빠져나가고 두 단계로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석유 가격이 보시면 또 9%, 10% 가까이 들리면서 $100 위로 올라갔거든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기사 EIA 데이터, 이거 서울경제기사고요. 3월 17일자고, 그 다음에 누가 쓰셨냐면은 김흥록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적이 IEA에서 있군요. 미국에 있는 EIA가 아니고 IEA에서. 근데 러시아가 하루 한 1000만 배럴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주요 석유 회사와 해운 회사들이 경제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 원유 거래를 중단하고 줄이면서 러시아가 원유의 30%가량을 감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밑에 보면 뭐 미국이 미국 내 셰일오일의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말 산유량이 2월 대비 하루 10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1000만 배럴인데 30%니까 30만 배 200만 배럴이 줄겠죠. 부족하겠죠.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내년 7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심리적 부분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막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수요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차를 두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1년 이전에 지금 올라온 패턴하고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패턴의 강도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계속 직전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최근에 올라왔던 것처럼 정신없이 좀 세게 말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렇게 지금 강도가 엄청 세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보시면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추세가 지금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그 다음에 가동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지만 가동률 상승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산업생산하고 가동률 두 개가 다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산업생산인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여기 2021년도 하반기부터 보면 산업생산 전체 지표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살짝 내려왔었는데 작년 12월에 오미크론 상황이 좀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1월 들어서 증가했고 2월 들어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증가 상단을 뚫고 다시 올라왔어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산업생산에. 그리고 가동률인데, 가동률도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쭉, 그죠? 그러다 약간 상승률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어쩐지 데이터가 이상해서 보면 가동률이 계속 올라오다가 작년 12월에 약간 멈췄죠. 오미크론 사태 난리치면서. 그러다가 다시 확정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PMI 제조업 PMI 지수들이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안 보여드리는 거고, 전체 추세를 놓고 보면 PMI 지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월 쪽에 나타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점진적으로 이제 심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온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 필요가 없는 데이터네요. 그리고 디폴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제2의 러시아 파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디폴트를 서방에 넘겼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서방 국가들한테 야 내가 들고 있는 달러 가지고 우리 국채 이자 그 좀 갚아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게 최종적으로 막히는 게 24일인가 25일 스위프트 막히는 게 그때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는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이 끝나서 요번엔 파산이 안 일어났는데 그럼 이 얘기가 또 언제 나올 거냐, 또 한 달 뒤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이 30일 유예되거나 막 이런, 지난번에 헝다그룹 사태 때 보셨죠. 한 달 유예되는 30일 그런 상태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또 5월 달로 연기되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러시아 이게 98년도 모라토리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상황을 한번 보면 이 미래에셋증권에 나오는 설명 데이터거든요. 일단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여기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로버트 머튼, 마이런 슈얼즈. 이거 우리 그 파생상품 공부하다 보면 블랙 앤 슈얼즈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옵션 가격 결정하는 모형이 있거든요.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 두 분이 이 펀드 매니저들하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시면 잘 성공을 하고 있다가 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들의 국채 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들은 러시아 국채와 미국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싸진 러시아 국채를 사고 상당히 비싸다고 인지되는 미국 국채를 매도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불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레버리지를 엄청난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6대 1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파산하면 그 레버리지와 관련돼 있던 금융기관이 있겠죠. 누군가 레버리지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마진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레버리지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 때문에 이때 시장이 한번 요동쳤거든요. 물론 이때 이제 연준이 나섰었습니다. 이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IT 버블 붕괴를 맞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조짐이 일단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서 지금 못 주는 게 아니고 제재에 막혀서 달러를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대외 부채가 한 5천억 불 조금 안 됐었죠. 그런데 10억 100억 맞네. 근데 그 외환 보유액은 6천억 불이 넘잖아요. 물론 전비 때문에 일정 부분이 소모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조정이 되면, 시전이 가면 국가부도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당장에는. 다만 각종 서방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러시아한테는 불리한 입장으로 계속 돌아갈 것 같고요. 경제 정황들이 결과적으로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전황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 휴전 협정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흑자 부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처럼
있는 애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들어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거 전기신문 기사입니다. 여기가 설명을 잘 해내서 이를 뽑아놨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전기신문이라고. 3월 17일자 기사고요. 정세영 기자께서 올려놓으셨는데 니켈이 급등했었거든요. 250%인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등했었는데, 이 급등하면서 런던 거래소에서 중국에 있는 애들이 하나 공매도를 때렸는데, 그 공매도가 하루에 250%씩 급등하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받겠죠. 공매도는 떨어져서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등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만큼 큰 손실이 났었는데 그때 거래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LME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LME는 지난주 진행된 니켈 거래를 대규모 니켈 매도 포지션을 보유로 지난 시장 혼란을 빠뜨린 중국 철강회사죠. 칭산그룹이 JP모건을 비롯한 거래 은행들과 정지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행들은 칭산그룹의 의사에 반해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산그룹이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것들을 원했는데 정리를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마진콜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마진콜을 줄 건데, 그렇게 마진콜을 줬다가는 이 그룹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 칭산그룹이 공매도를 쳤다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빨리빨리 포지션 정리해줘 이런데, 지금 정리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칭산그룹은 아울러 이들 은행과 매도 포지션을 뒷받침해주는 이 대출 약정, 그러니까 마진콜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 사태부터 수습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1일 가격 변동 제한폭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너무 급등해서 뭔가 문제가 급격하게 야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상승 가격, 하락 가격에 제한을 두겠다고 제도를 개선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거래자가 파산하고 있고, 그 파산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쇄 파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거래 자체를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게 아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와 같은 일이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실제로 선언하는 거죠. 흑자부도 상태에서 돈은 들고 있는데 못 갚으니까. 그런 상황이 드러나면 이때도 이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지금 있는지 수면 위로 안 드러났으니까 여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금융기관이 잘 대응을 한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는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이런 니켈이나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와서, 혹은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이 나와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띠고 있을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블랙먼데이 때 상황입니다. 블랙먼데이 1981년도에 이 주가 차트거든요. 하루 대규모로 폭락했던, 하루에 22% 넘게 폭락했으니까 이게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거죠. 한 주 단위로 만들어져야 될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았는데, 이게 홍콩에서 폭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 상황으로 전파가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되고 있지만, 이때 원인 중에서 이 부분이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으로 매매하도록 되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게. 근데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더 시스템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수들이 상당히 높아요. 뭐 곱배수도 있지만 아마 4배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차했다가는 강하게 세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는 강도를 잘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야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요. 그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부분이죠. 지난번에
때가 여기까지입니다. 3월 9일자. 요번에 나온 게 여기까지입니다. 살짝 반등했는데 반등 강도는 약간 누그러졌어요. 주식은 빠르게 튀었지만 반등 강도는 약간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3월 16일자니까 최근 거죠. 어제가 17일이었으니까 미국 날짜로는 어제 발표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포지션 줄이는 것, 시스템 트레이닝이나 이건 좀 기관 쪽에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 붕괴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생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향후에 경기 사이클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경기 정점에서 주식시장이 꺾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별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차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이런 작업은 다시 할 건데 그건 그때 거론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전황이 좀 특이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침공했고 작전도나 그 군사지역 관련된 내용들의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거나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은 주요 도시를 대부분 다 장악을 못했죠. 남부 지역 2군데 주요 도시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지역들은 주요 도시를 장악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 그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엉망이지만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면 이걸 한번 이 SBS 뉴스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10일 우크라이나 승리, 이렇게 해서 10일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전 유럽 미군 사령관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를 들어보면 러시아가 지금 마지막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고, 또 몇 가지 그 전쟁에서 들어오는 막 속보들을 보내주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가 졸전을 펴는 것뿐만 아니라 무모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 쪽으로 러시아 군대를 밀어내는 일부 움직임들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협상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둘 다 중립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미 나토는 물 건너갔고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립국가 러시아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경찰 수준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장 침공을 당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음번에 언제 침공할 줄 알고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은 갖춰야 되겠죠. 나토에 가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협상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러시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중국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한테 그 무엇인가 계속 조달을 해주려고 하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그 군사 장비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조달해주기는 지금은 러시아가 너무 졸전을 피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을 담갔다가는 괜히 그 잘못된 상황에 휘말릴까봐 중국이 그런 행위는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해주나 군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군사적으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뭐 군인들을 동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의 얘기를 하는 뉴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유튜버 쪽에서. 자국의 그 징집병을 해외 전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파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러시아가 법에. 근데 지금 징집병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징집병을 안 하겠다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뭐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외국 용병들도 뽑아내지만, 러시아의 군사학교에 있는 군사관학교에 있는 생도 뭐 3학년생 이상, 3, 4학년생이죠. 다 전장에다 끌어다 붙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뽑아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군 인력 자원이 다 소모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투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어쩌면 그 전역을 침공을 당했고 대규모 파괴가 있으며 많은 민간인 살상 피해가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거, 실질적인 승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협상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상황이 좀 일찍 끝나면 그나마 있었던 농작물과 관련된 그런 심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누그러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슈는 다시 저기로 공이 넘어갈 겁니다.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쪽으로 공이 넘어갈 건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는 이제 시야가 러시아,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짊어지고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연준의 행동에 의해 그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면 여기 이제 기준금리 때 흔들리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고요. 요거는 IT 버블 이후에 한번 흔들렸죠. 올라가기 전에.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 때 올라오면서 한번 흔들렸는데 그거 이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때는 강도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었는데 이때 한번 흔들렸고 이건 기준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같이 흔들렸고요.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좀 많이 빼면서 흔들리는 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체제표를 줄이는 것 이걸 동시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봐야 실제로 조정이 끝나고 상승 탄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월, 5월 이때도 안심하고 그냥 우리가 주식시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흔들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러시아와 같은 큰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잘 받쳤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조작 수준 정도 가지고 직전에 찍었던 저점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찍었던 저점을 다시는 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향후에 일단 상황을 보고 나머지 주식 포지션, 현금 포지션을 밀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확장 국면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위험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고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하고 상당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향후 진행 방향하고 상당히 밀접 관계가 높을 거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